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근위병에게 암살됐다. 그의 아내 올림피아스와 아들 알렉산더가 필립 왕의 암살 음모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이렇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20살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즉시 권력을 장악했다. 알렉산더는 필립 2세가 시작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 진행시켜 아시아를 정복했고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굴복시켰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철수시키든지 아니면 군대를 더욱 강화시켜서 대규모 전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후자를 택했죠.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세계를 정복하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을 썼다. 그는 4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다. 오늘날 헬레스폰트 해협은 다다넬스 해협으로 불리며 이곳을 통해서 연락선들이 끊임없이 오간다. 당시 알렉산더가 이끄는 4만 대군은 인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다. 갑작스런 날씨 변동 때문에 대규모 군 병력이 이동하는 데에는 크나큰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페르시아 해군의 규모도 수적으로 알렉산더 군대의 3배에 달했다. 이곳은 헬레스폰트 해협의 아시아 쪽 해안입니다. 조류 간만에 차가 크고 바람도 거센 지역이죠. 운 좋게도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 함대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이집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로 건너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해협 중간쯤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황소 한 마리를 바친 뒤 해협을 건너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모래밭에 창을 던지고 신에게 아시아를 받아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알렉산더와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다리우스의 군대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를 애송이라고 야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단숨에 끝장낼 수 있다고 보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멤논 장군을 보냈다. 그리스 용병인 멤논 장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인 그라니쿠스 강을 전투지로 택했다. 알렉산더 시대에 그라니쿠스 강은 오늘날에 비해 거의 3배나 더 넓고 더 깊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군 지휘관 파메니오 장군과 절친한 친구 헤피션, 그리고 알렉산더의 개인사를 기록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 칼리스틴즈와 동행했다. 건너편 강둑에선 기병대 2만 명과 보병 2만 명, 총 4만 명에 달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 용병들이었다. 그리스 작가이자 장군인 에리안이 알렉산더의 첫 번째 전투에 대해 기록했다. 파메니오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와서 벌건 대낮에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초반 공격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헬레스폰트 해협도 건넜는데 이 작은 강 때문에 진군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알렉산더는 대담한 공격을 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많은 군 지휘관들이 무모하다고까지 말하는 방법이었다. 알렉산더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했고 모든 적군의 표적이 되게끔 하얀 깃털이 달린 투구를 썼다. 알렉산더가 그라니쿠스 강에서 사용한 전략은 아버지 필립 2세에게 배운 전술이다. 기병대와 보병을 포함한 수천 명의 최정예 병사들이 강을 건너 페르시아 군과 정면 대결하는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이끌고 상류를 건너 우측에서 적군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양 진영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 모두들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때 알렉산더의 군대가 오른쪽 측면에서 전쟁의 신에게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강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의 필사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병사들을 집어삼킬 만큼 깊고 거센 강물로 뛰어들어 반대편의 가파른 강둑으로 올라 보병과 기병대의 철통 수비를 뚫으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재촉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작전이 무모하고 미친 짓 같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뒤에서 팔짱 끼고 병사들을 지켜보는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직접 앞으로 나서서 진두 지휘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라니쿠스 전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굉장히 격렬한 전투였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알렉산더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한 후 전술을 바꿔야 했지만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초반 공격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강을 건너 반대편 강둑으로 뛰어올라 적군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싸움을 벌인 후 결국 마케도니아의 청병부대는 반대편 강둑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이끌고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다. 알렉산더는 투구의 타격을 입고 들고 있던 창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 군이 칼로 알렉산더를 내리치기 직전 마케도니아 병사가 페르시아 군의 팔을 베어버렸고 알렉산더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은 페르시아 군의 중심 대열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죠. 페르시아 군은 마케도니아의 창병부대와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의 대담한 공격에 못 이겨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다. 그라니쿠스 강 전투의 승리는 알렉산더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우습게 보더니 맛이 어떠냐. 이제 내가 너희를 박살내 주겠다.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공격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멤논 장군으로부터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왕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군대를 만나면 자신이 직접 페르시아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에게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를 차지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을 이끌고 고디엄시로 이동했다. 알렉산더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고디엄시를 함락했다. 1950년
펜실베니아 조립대 고고학자들이 고디엄 C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과 집터,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통과했다는 성문 입구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 도시 고디엄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로 향하는 지름길 위에 세워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성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알렉산더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죠. 400년 전 고디엄시는 마이더스 왕의 도시였습니다. 마이더스 왕의 정원에서 교육을 받은 알렉산더는 마이더스 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었죠. 마이더스 왕의 아버지 고디어스는 마케도니아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왕에 오른 고디어스는 소달구지를 제우스 신의 신전에 바쳤습니다. 소달구지를 멍에와 연결시키고 밧줄을 감아 끝이 보이지 않게 해두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누구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을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죠.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매듭을 풀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뚫어져라 매듭을 쳐다봤지만은 풀 방법을 찾지 못한 알렉산더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매듭을 푸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칼을 뽑아 매듭의 끝이 보일 때까지 칼로 내려친 다음 매듭을 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속임수라고 했지만은 그날 밤 고디엄시에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는 걸 본 알렉산더는 제우스 신이 자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고디엄 시의 일화를 통해서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처세술에 능통한 알렉산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알렉산더는 오늘날로 치자면 기자회견에 특히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론을 형성할 목적이든 아니면 자신을 선전할 목적이든 그는 병사들을 감명시킬 필요가 있거나 자신이 통치하게 될 사람들을 감명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했죠. 알렉산더의 군대는 늘 기세가 등등했지만 그런 그들 앞에 최대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수스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디엄 시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했다. 다리우스 왕이 60만 대군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6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4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마케도니아군을 훨씬 웃도는 수였다. 규모 면에서 알렉산더보다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로마의 역사가 커티우스 루퍼스가 그들의 만남을 기록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경험 많은 군인인 카리디모스를 찾아가서 이 정도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카리디모스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전하의 군대는 이웃나라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자주색과 금빛으로 빛나지만 그에 비해 마케도니아 군대는 촌스럽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강인한 창병부대가 있습니다. 지치면 땅바닥이 그들의 침대가 되고 그들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군도 그들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다리우스 왕은 카리디모스를 즉시 처형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 확신했지만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준비했다. 다리우스 왕이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을 이수스 기지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페르시아 군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 알렉산더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다리우스 왕이 몰래 군대를 산길로 이동시킨 뒤
이수스 북쪽을 공격해서 알렉산더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공격 준비를 서두른다는 것이었다. 결국 알렉산더는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333년 11월 알렉산더는 지중해와 만나는 피나루스 강 하류의 반대편 강둑에서 페르시아군과 마주쳤다. 이곳은 뒤가 산으로 막혀있는 해안지대였다. 알렉산더는 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군대를 배치했다. 다리우스 왕이 마케도니아 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알렉산더에게 훨씬 유리했다. 한쪽이 바다와 면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마케도니아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포위될 위험이 적었다. 멀리 페르시아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알렉산더도 두려움을 가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어떤 자료를 살펴봐도 그가 전투를 두려워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전쟁이 두려웠겠지만 실제 알렉산더의 행동을 보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을 모르고 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보기 드문 정복자였죠. 이제 이수스 전투의 대열이 형성됐다. 그라니쿠스 강과 마찬가지로 피나루스 강을 사이에 두고 페르시아군이 정렬했다. 다리우스 왕은 강둑을 따라 보병과 기병대를 정렬시키고 언덕을 따라 군대를 측면 배치했다. 전차를 탄 다리우스 왕은 전투 장면이 내려다 보이고 명령을 내리기 쉬운 중심부의 자리를 잡았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알렉산더는 곧 선수를 치고 역습할 기회를 노렸다. 다리우스 왕은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의 승리를 자신하고 지중해에 면한 해안가 평지에 기병대를 배치했죠. 알렉산더는 좌측에 파메니오 장군이 이끄는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페르시아군의 공격 대열을 살펴본 알렉산더는 좌측에 연합군 기병대를 더 배치했죠. 알렉산더의 군대가 진군하자 페르시아 기병대가 공격을 퍼부었고 마케도니아군은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한참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내륙 쪽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페르시아 진영의 한가운데로 진군하던 마케도니아 군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칼을 뽑아 육박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을 물리쳐야 조금이나마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병사들이 계속해서 밀려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죠. 앞에선 적들이 끝없이 밀어닥쳤고 뒤에선 아군들이 밀어붙이고 그들은 진퇴양난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강력한 창병 부대까지 이수스 전투에서 위험에 처했다. 창병 부대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친 지형에서 기다란 창을 든 병사들이 촘촘히 붙어서서 대열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창병들이 하나 둘 넘어지면서 대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리우스의 그리스 병사들이 대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창병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여기 한가운데에 멈춰선 마케도니아 창병 부대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11월 이수스 전투는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알렉산더에게 매우 중요한 전투였다. 그러나 다리우스 왕이 이끄는 군대에 비하면 수적으로 열세였다. 거친 지형 때문에 전설적인 마케도니아의 창병부대와 보병들은 전진할 수 없었고 결국 그들은 피비린내 나는 육박전을 벌여야 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만이 마케도니아의 승리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알렉산더는 용감한 군인이자 지혜로운 지휘관이었죠. 전차를 탄 다리우스 왕은 어디서든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동생 옥사스레스는 알렉산더가 기병대를 이끌고 다리우스 왕의 전차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페르시아의 뛰어난 장군들이 다리우스 왕의 전차 주변에서 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리우스 왕의 눈앞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투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다. 알렉산더는 어떻게든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창병부대에게 관심을 돌렸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가 승리와 패배의 열쇠를 쥐고 있었죠. 기병대의 약점은 한번 출정하면 멈출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도망가기에 바쁜 보병들이 기병대의 표적이었지만은 그 뒤로 페르시아 군대의 막사가 있었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기병대의 돌격을 저지하고 재조직한 뒤 왼쪽으로 유도해서 페르시아군의 중심부로 진격했습니다. 이곳에서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에게 공격을 받았죠. 다리우스 왕은 마케도니아 기병대의 탁월한 공격력을 실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계속되는 잔인한 공격에서 알렉산더는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근위병들이 맥없이 쓰러지는 광경을 보고 전차를 돌려 주랭랑을 쳤죠. 저녁때가 되자 페르시아 병사들은 모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 이후 알렉산더는 포로돌 사이에 다리우스 왕의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아직 미혼인 두 딸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들은 다리우스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고 믿었다. 알렉산더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리우스 왕은 죽지 않았으니 걱정 말고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비록 알렉산더가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 다리우스 왕과 싸웠지만 그들은 알렉산더의 배려 덕분에 다리우스가 페르시아의 왕일 때 누렸던 모든 특권을 그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는 그들의 수입원을 더 늘려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차기 페르시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때문에 페르시아의 여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된 알렉산더의 의무였죠. 그렇게 함으로써 만천하에 이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여인들을 보호할 줄 아는 내가 진정한 페르시아 왕이고 페르시아 귀족들도 모두 나와 한편이다. 기원전 333년 이수스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알렉산더 대왕은 극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이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무찌른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의 항구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키프로스와 페니키아는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그때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에게 편지를 받았다. 다리우스는 몸값을 줄 테니 페르시아 포로를 석방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역을 떼주고 딸과 결혼시켜주겠다고 했죠.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둘은 친구요 동맹관계가 될 것이라고 했죠. 옆에 있던 파메니어 장군이 내가 만약 알렉산더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자 알렉산더는 내가 파메니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넘겼습니다. 알렉산더는 즉시 다리우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본인은 페르시아의 장고들을 물리치고
다리우스 왕과 당신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까지 물리쳤다. 이후 내게 할 말이 있으면 대등한 어투를 쓰지 말고 아시아의 왕에게 하듯이 하라. 당신 소유의 것은 이제 모두 다 내 것이다. 왕위를 원한다면 도망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싸워라. 어디에 숨어있든 내가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다리우스의 편지를 받은 후 아시아를 정복하려는 야망으로 불타는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해군 기지가 있는 티루스로 향했다. 그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티루스를 정복하고 싶어 했다. 구시가지는 대륙에 속해 있었지만 바다 쪽으로 800m 정도 떨어진 티루스 섬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이곳은 티루스 섬의 남쪽 끝부분입니다.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이 지역이 바닷속에 잠겼지만 이 바위를 따라 성벽이 있었죠. 티루스인들은 항구에 거대한 함대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함대가 있었다면 바다에서 육해군 합동작전을 벌였겠지만은 1년 전에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모든 함대를 처분하고 항구에 있는 해군 보급기지를 파괴시킨 뒤 육지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물리치는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에 티루스 섬은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티루스 섬을 지배하면 가장 거대한 항구를 차지할 수 있었다. 기원전 332년 1월 알렉산더가 도착했을 때 티루스 왕은 페르시아 함대에 있었다. 알렉산더의 요구사항을 듣기 위해 티루스의 특사들이 파견됐다. 처음에 알렉산더는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티루스인들이 여기까지 나와서 알렉산더를 맞이하자 알렉산더는 섬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섬을 내줄 수 없다고 판단한 티루스인들은 정중하게 구시가지에 있는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가자고 했죠. 알렉산더는 화가 나서 티루스 섬도 육지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티루스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해서 거대한 성벽에 둘러싸인 티루스 섬을 정복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티루스인들은 물론이고 마케도니아 병사들도 예상치 못한 방법이었다. 알렉산더는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800m에 달하는 방파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파제를 건설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알렉산더 대왕은 티루스 섬 정복길에 뜻하지 않은 걸림돌을 만났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방파제를 건설해서 티루스를 포위 공격하겠다는 그의 계획에 마케도니아 병사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를 앞에 두고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절망에 빠졌죠. 신의 힘을 빌린다 해도 방파제를 쌓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바다에 방파제를 쌓으려면 주변 지역의 바위란 바위는 아예 씨가 마를 것처럼 보였고 날씨가 험악해서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바다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티루스인들은 알렉산더의 계획을 터무니없다고 보고 괜한 집착이라고 생각했다. 티루스인들은 어떻게 알렉산더를 물리칠 수 있다고 확신했을까요? 여기 보이는 로마 성벽은 서기 1세기와 3세기의 것들이었지만은 저 아래 알렉산더 시대의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돌덩어리들은 2500년 된 것들이고 당시 도시를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성벽과 탑의 일부분이었죠. 알렉산더가 이곳에 오기 300년 전 바빌론의 네부카덴자 왕은 13년 동안 이곳을 포위 공격했지만은 결국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게 바깥쪽 성벽이죠? 알리 바다위는 티루스 유적지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다. 그는 알렉산더 시대에 2m 간격으로 된 두 겹의 성벽이 섬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바깥쪽 성벽의 토대는 해수면 아래에 있었다. 티루스인들은 누군가 티루스 섬을 공격하면 일단 섬에 도착해서 성벽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애초에 성벽을 쌓을 때 섬의 제일 가장자리부터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넘으면 바로 바다였어요. 병사들이 방파제 건설을 준비하는 동안 알렉산더는 방파제 쌓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티루스 지도자들이 마음을 바꾸길 고대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전쟁을 피하고 외교로 해결하고 싶었다. 알렉산더는 티루스에 특사를 보내 평화 조약을 받아들이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티루스인들은 국제 협약을 어기고 특사들을 살해한 뒤 시체를 바다에 던졌죠. 화가 난 알렉산더는 티루스 시를 포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원전 332년 1월 거대한 방파제 건설 사업이 시작됐다. 티루스 구시가지의 근처 산에서 거대한 바위와 목재가 수송됐다. 서서히 방파제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변에서 멀어질수록 바다가 더 깊어져서 방파제를 쌓는 데 필요한 바위와 목재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티루스인들은 범선을 타고 방파제 주변을 맴돌며 일꾼들에게 돌이나 화살을 쏘아대기 시작했죠. 알렉산더는 짐승의 가죽과 이불을 이어붙인 거대한 막을 쳐서 사람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배를 공격하기 위해 방파제에 2개의 탑을 세웠습니다. 마침내 방파제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섬에 가까워지자 티루스인들은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 티루스인들은 배에 기름을 가득 싣고 기름병을 매단 화살을 쏘아댔죠. 고대의 네팜탄에 해당하는 무기였습니다. 티루스인들이 배를 방파제 근처까지 끌고 가서 불붙은 화살을 마구 쏘아대자 나무로 된 울타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방파제 양쪽으로 접근해서 일꾼들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은 매우 효과가 있었죠. 방파제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에 굴하지 않고 알렉산더는 새로운 방파제를 다시 쌓기 시작했다. 알렉산더는 바다에서 포위 공격을 하는 것만으론 티루스를 정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원전 332년 7월 마침내 두 번째 방파제가 완성됐다. 근처 키프로스에서 빌려온 함대도 모든 준비를 마쳤다. 마케도니아 보병 부대가 방파제에서 티루스의 성벽을 공격하는 동안 알렉산더는 배를 넘나들며 함대를 지휘했다. 선두에서 지휘하던 마케도니아 장군 에드미터스는 끝내 목숨을 잃었고 알렉산더도 직접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성벽에 작은 구멍을 내는데 성공했죠. 저는 지금 티루스의 안쪽 성벽 위에 서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이곳을 통해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성벽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추측합니다. 마케도니아 군대는 지칠 대로 지친 티루스 병사들을 쓰러뜨리고 티루스 시의 중심부로 공격해 들어갔고 티루스인들은 알렉산더의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7개월 동안 티루스 섬을 포위 공격했다. 티루스 섬을 정복하는 데 성공한 알렉산더는 계획대로 헤라클레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죠. 그러나 티루스인들은 알렉산더의 요청을 거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10,000명이 넘는 티루스인들을 대량 학살했습니다. 몇몇 티루스인들은
마지막까지 성체를 지켰고 나머지는 이곳 헤라클레스 신전으로 피신했습니다. 다른 고대의 성지처럼 이곳에도 건물들이 가득했죠. 피비린내 나는 7개월간의 전투 끝에 마침내 알렉산더는 헤라클레스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곳에 도착했죠. 이곳에 피신해 있던 티루스인들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신전 밖에선 대량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8,000명 이상의 티루스인들이 살해됐고 3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오늘날 이 도로는 알렉산더의 명령에 따라 축조된 방파제 위에 건설된 것이다. 그의 무자비한 티루스 포위 공격이 마침내 성공했다는 소식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알렉산더는 전략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라도 끝까지 밀고 나가 결국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성체로 둘러싸인 티루스 섬을 정복한 사실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적으로 기록됐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또한 자신이 지휘하는 군대의 힘을 믿었던 알렉산더 대왕은 다리우스 왕을 물리치고 페르시아 전체를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그에 앞서 알렉산더는 개인적으로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기원전 332년 7개월 동안 포위 공격을 한 후 알렉산더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냈다. 800m에 달하는 방파제를 2번이나 건설함으로써 성벽으로 둘러싸인 티루스 섬을 정복한 것이다. 에게해에 있는 항구 도시를 모두 정복한 알렉산더는 자신감에 넘쳐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그곳에서 알렉산더는 왕이자 태양신 라의 아들이란 뜻인 파라오의 칭호를 얻었다. 헬리오폴리스와 멤피스를 여행한 후 알렉산더는 장엄하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바라보며 항구 도시 건설을 계획했다.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인 유일한 도시입니다. 마레오티스 호수와 지중해 사이에 위치한 이곳은 날씨도 따뜻해서 건강에 좋은 기후 조건에다가 바다가 깊어서 항구로서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알렉산더는 앞바다에 보이는 작은 섬까지 방파제를 건설해서 대륙과 연결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의 새로운 무역의 중심지로 떠올랐고 알렉산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가 됐습니다. 오늘날 알렉산드리아의 인구는 거의 400만 명에 달한다. 이집트 수출입 물량의 80%가 알렉산드리아를 통과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일은 평생의 과업이 되겠지만 알렉산더 대왕에겐 정복 사업을 잠시 접고 하는 기분 전환거리에 불과했다. 사막 한가운데의 시와 오아시스에 위치한 아몬 신전을 방문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였다.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있을 때 페르시아의 모든 군 병력이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군이 마케도니아로 가는 퇴로를 차단하기 전에 전쟁터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이 중요한 시기에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죠. 이집트 여행을 하는 동안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 잊지 못할 만큼 인상적인 종교적 경험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모래가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사막을 횡단했습니다. 4일 후 물이 떨어지자 알렉산더 일행은 극심한 갈증으로 고생했습니다. 모두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덕분에 목을 죽일 수 있었죠. 또 한 번은 모래 언덕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알렉산더 일행이 까마귀 2마리의 안내를 받고 신전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신이 자신의 방문을 환영하는 것이라고 여긴 알렉산더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이집트인들에게 아몬 신은 그리스 신 중에서 모든 신들의 왕인 제우스에 해당하는 신이었다. 때문에 아몬 신은 종종 제우스 아몬이라고도 불렸다. 알렉산더는 시와로 가서 신탁을 받아 자신이 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싶었다. 오늘날 시와엔 여전히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다. 바로 이곳에서 사제가 알렉산더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사제는 나의 아들을 뜻하는 그리스어 파이디온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 파이디오스, 즉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알렉산더에겐 기분 좋은 시작이었죠. 원래 신탁은 보통 마당에서 이루어졌지만은 알렉산더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었고 알렉산더 자신도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을 원했기 때문에 그는 곧장 신전 안으로 들어가서 신에게 직접 질문을 하도록 허가를 받았죠. 바로 이곳 지성소에 수량 머리를 하고 보석으로 장식된 아몬 신의 석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혼자 이곳에서 아몬 신에게 질문을 했죠. 당시 그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알렉산더는 자신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지, 또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제우스의 아들인지를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질문을 듣지 못한 사제로부터 대답을 받았죠. 그러나 실제로 지성소 옆에 작은 통로가 있었고 이곳에서 사제들이 알렉산더의 질문을 엿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 사기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은 신탁이 정확하지 않았더라면 2000년 동안 지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아마 알렉산더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을 거예요.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됐다면 신의 처벌이 임박했는지 알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사제는 알렉산더의 아버지는 필립 2세가 아니라 바로 제우스 아몬 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와 신전의 사제들이 알렉산더가 신의 아들임을 정식으로 인정했을 때 알렉산더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증인도 없었고 오직 알렉산더뿐이었다. 그러나 신탁을 받은 후 사막을 가로질러 자신의 군대에 다시 합류했을 때 앞으로 절대 패하지 않는다는 알렉산더의 믿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또 다른 유일한 사람인 다리우스 왕과 대결해야 했다. 다리우스 왕은 알렉산더와 충돌할 것에 대비해서 알렉산더의 가장 강력한 병기인 창병부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보냈다. 그리스 용병인 멤논 장군은 자신에게 유리한 지형인 그라니쿠스 강을 전투지로 택했다. 알렉산더 시대에 그라니쿠스 강은 오늘날에 비해 거의 3배나 더 넓고 더 깊었다. 알렉산더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군 지휘관 파메니오 장군과 절친한 친구 헤피션, 그리고 알렉산더의 개인사를 기록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조카 칼리스틴즈와 동행했다. 건너편 강둑에선 기병대 2만 명과 보병 2만 명, 총 4만 명에 달하는 페르시아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리스 용병들이었다.
그리스 작가이자 장군인 에리안이 알렉산더의 첫 번째 전투에 대해 기록했다. 파메니오 장군이 알렉산더에게 와서 벌건 대낮에 강을 건널 수는 없다. 초반 공격에 실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결국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헬레스폰트 해협도 건넜는데 이 작은 강 때문에 진군할 수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건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대응하는 방식과 거리가 멀다. 알렉산더는 대담한 공격을 하기 위해 군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많은 군 지휘관들이 무모하다고까지 말하는 방법이었다. 알렉산더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했고 모든 적군의 표적이 되게끔 하얀 깃털이 달린 투구를 썼다. 알렉산더가 그라니쿠스 강에서 사용한 전략은 아버지 필립 2세에게 배운 전술이다. 기병대와 보병을 포함한 수천 명의 최정예 병사들이 강을 건너 페르시아군과 정면 대결하는 것이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이끌고 상류를 건너 우측에서 적군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강을 사이에 두고 한동안 양 진영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려워 모두들 꼼짝도 하지 않았죠. 그때 알렉산더의 군대가 오른쪽 측면에서 전쟁의 신에게 전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강 쪽으로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의 필사적인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병사들을 집어삼킬 만큼 깊고 거센 강물로 뛰어들어 반대편의 가파른 강둑으로 올라 보병과 기병대의 철통 수비를 뚫으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병사들을 재촉했습니다. 알렉산더의 작전이 무모하고 미친 짓 같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뒤에서 팔짱 끼고 병사들을 지켜보는 지휘관이 아니었어요. 직접 앞으로 나서서 진두 지휘했기 때문에 병사들은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것이었다. 결국 알렉산더는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기원전 333년 11월 알렉산더는 지중해와 만나는 피나루스 강 하류의 반대편 강둑에서 페르시아군과 마주쳤다. 이곳은 뒤가 산으로 막혀있는 해안지대였다. 알렉산더는 강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군대를 배치했다. 다리우스 왕이 마케도니아 군의 보급로를 차단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지만 지리적으로는 알렉산더에게 훨씬 유리했다. 한쪽이 바다와 면해 있고 또 다른 한쪽은 산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인 마케도니아 군대가 페르시아 군대에게 포위될 위험이 적었다. 멀리 페르시아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죠. 알렉산더는 병사들에게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군사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알렉산더는 전쟁터에서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전투에 임할 때마다 알렉산더도 두려움을 가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어떤 자료를 살펴봐도 그가 전투를 두려워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전쟁이 두려웠겠지만 실제 알렉산더의 행동을 보면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두려움을 모르고 승리의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보기 드문 정복자였죠. 이제 이수스 전투의 대열이 형성됐다. 그라니쿠스 강과 마찬가지로 피나루스 강을 사이에 두고 페르시아군이 정렬했다. 다리우스 왕은 강둑을 따라 보병과 기병대를 정렬시키고 언덕을 따라 군대를 측면 배치했다. 전차를 탄 다리우스 왕은 전투 장면이 내려다 보이고 명령을 내리기 쉬운 중심부의 자리를 잡았다. 상황 판단력이 뛰어난 알렉산더는 곧 선수를 치고 역습할 기회를 노렸다. 다리우스 왕은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군의 승리를 자신하고 지중해에 면한 해안가 평지에 기병대를 배치했죠. 알렉산더는 좌측에 파메니오 장군이 이끄는 보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페르시아군의 공격 대열을 살펴본 알렉산더는 좌측에 연합군 기병대를 더 배치했죠. 알렉산더의 군대가 진군하자 페르시아 기병대가 공격을 퍼부었고 마케도니아군은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한참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내륙 쪽에서 훨씬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죠. 페르시아 진영의 한가운데로 진군하던 마케도니아 군대는 완전히 포위되어 맨주먹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칼을 뽑아 육박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적군을 물리쳐야 조금이나마 앞으로. 그라니쿠스 전투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역사가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굉장히 격렬한 전투였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합니다. 알렉산더의 첫 번째 공격이 실패한 후 전술을 바꿔야 했지만은 병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초반 공격이 실패했다는 사실은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강을 건너 반대편 강둑으로 뛰어올라 적군과 맞닥뜨린다는 것은 자살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격렬한 싸움을 벌인 후 결국 마케도니아의 청병부대는 반대편 강둑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기병대를 이끌고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다. 알렉산더는 투구의 타격을 입고 들고 있던 창까지 잃어버렸습니다. 페르시아군이 칼로 알렉산더를 내리치기 직전 마케도니아 병사가 페르시아군의 팔을 베어버렸고 알렉산더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의 중심 대열이 약해진 틈을 타서 강을 건널 수가 있었죠. 페르시아군은 마케도니아의 창병부대와 알렉산더가 이끄는 기병대의 대담한 공격에 못 이겨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마침내 알렉산더는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무찔렀다. 그라니쿠스 강 전투의 승리는 알렉산더가 거둔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은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우습게 보더니 맛이 어떠냐. 이제 내가 너희를 박살내 주겠다. 그라니쿠스 강 전투에서 승리한 후 알렉산더는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를 공격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멤논 장군으로부터 참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리우스 왕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군대를 만나면 자신이 직접 페르시아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쿠스 강에서 페르시아군을 무찌르고 에게해의 중요한 항구 도시를 차지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군을 이끌고 고디엄시로 이동했다. 알렉산더는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고디엄시를 함락했다. 1950년 펜실베니아 조립대 고고학자들이 고디엄시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도시를 둘러싼 성벽과 집터, 심지어 알렉산더 대왕이 통과했다는 성문 입구까지 그대로 보존돼 있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 도시 고디엄은 페르시아 제국의 중심부로 향하는 지름길 위에 세워진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가 성문 입구에 도착했을 때 성문은 알렉산더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죠. 400년 전 고디엄시는 마이더스 왕의 도시였습니다. 마이더스 왕의 정원에서 교육을 받은 알렉산더는 마이더스 왕의 전설을 잘 알고 있었죠. 마이더스 왕의 아버지 고디어스는 마케도니아에서 소달구지를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왕에 오른 고디어스는 소달구지를 제우스 신의 신전에 바쳤습니다. 소달구지를 멍에와 연결시키고 밧줄을 감아 끝이 보이지 않게 해두었는데 전설에 따르면 누구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통치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근위병에게 암살됐다. 그의 아내 올림피아스와 아들 알렉산더가 필립 왕의 암살 음모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이렇지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 20살의 왕에 오른 알렉산더는 즉시 권력을 장악했다. 알렉산더는 필립 2세가 시작한 대규모 공격을 계속 진행시켜 아시아를 정복했고 고대 시대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을 굴복시켰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철수시키든지 아니면 군대를 더욱 강화시켜서 대규모 전면전을 치러야 했습니다. 물론 그는 후자를 택했죠. 아마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세계를 정복하려는 알렉산더 대왕의 야망은 끝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처음부터 상대를 위협하는 전략을 썼다. 그는 4만 대군을 이끌고 유럽과 아시아를 나누는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넜다. 오늘날 헬레스폰트 해협은 다다넬스 해협으로 불리며 이곳을 통해서 연락선들이 끊임없이 오간다. 당시 알렉산더가 이끄는 4만 대군은 인력으로 움직이는 배를 타고 해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다. 갑작스런 날씨 변동 때문에 대규모 군 병력이 이동하는 데에는 크나큰 위험이 있었다. 게다가 페르시아 해군의 규모도 수적으로 알렉산더 군대의 3배에 달했다. 이곳은 헬레스폰트 해협의 아시아 쪽 해안입니다. 조류 간만에 차가 크고 바람도 거센 지역이죠. 운 좋게도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 함대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이집트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아시아로 건너가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해협 중간쯤에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황소 한 마리를 바친 뒤 해협을 건너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모래밭에 창을 던지고 신에게 아시아를 받았노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근처에 알렉산더와 결전을 치르기 위해서 다리우스의 군대가 모여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를 애송이라고 야쁜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단숨에 끝장낼 수 있다고 보고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해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멤논 장군을 당시는 사람들이 신화와 전설을 믿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것이었죠. 알렉산더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매듭을 풀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뚫어져라 매듭을 쳐다봤지만은 풀 방법을 찾지 못한 알렉산더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매듭을 푸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칼을 뽑아 매듭의 끝이 보일 때까지 칼로 내려친 다음 매듭을 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속임수라고 했지만은 그날 밤 고디엄시에 천둥을 동반한 폭풍이 몰아치는 걸 본 알렉산더는 제우스 신이 자신을 인정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현대의 역사가들은 고디엄시의 일화를 통해서 종교적 신념이 강하고 처세술에 능통한 알렉산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말한다. 알렉산더는 오늘날로 치자면 기자회견에 특히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론을 형성할 목적이든 아니면 자신을 선전할 목적이든 그는 병사들을 감명시킬 필요가 있거나 자신이 통착이 될 사람들을 감명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유의 쇼맨십을 발휘했죠. 알렉산더의 군대는 늘 기세가 등등했지만 그런 그들 앞에 최대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직접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수스로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고디엄시를 떠나 남쪽으로 이동했다. 다리우스 왕이 60만 대군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6만에서 10만 정도로 추정한다. 그러나 4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마케도니아군을 훨씬 웃도는 수였다. 규모 면에서 알렉산더보다 훨씬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로마의 역사가 커티우스 루퍼스가 그들의 만남을 기록했다.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경험 많은 군인인 카리디모스를 찾아가서 이 정도면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는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카리디모스는 이렇게 대답했지요. 전하의 군대는 이웃나라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자주색과 금빛으로 빛나지만 그에 비해 마케도니아 군대는 촌스럽고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강인한 창병부대가 있습니다. 지치면 땅바닥이 그들의 침대가 되고 그들은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납니다. 페르시아 군도 그들처럼 강해져야 합니다.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한 다리우스 왕은 카리디모스를 즉시 처형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자신이 이끄는 페르시아 군대가 알렉산더의 군대를 무찌를 것이라 확신했지만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기습 공격을 준비했다. 다리우스 왕이 남쪽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알렉산더는 마케도니아 군을 이수스 기지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페르시아 군대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때 알렉산더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다리우스 왕이 몰래 군대를 산길로 이동시킨 뒤 이수스 북쪽을 공격해서 알렉산더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고 공격 준비를 서두른다는 것.